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한 3단계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담은 문건을 웹사이트에 미리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의 화상 통화를 통해 3단계 접근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으며 각 지역별로 경제 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지사들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대량 실업 등 부진한 지표에도 경제활동 재개 기대가 맞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4%, S&P 500 지수는 0.58%, 나스닥 지수는 1.6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횡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 석유 수요 급감에도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소규모에 그친 이유로 WTI는 전 거래일과 같은 배럴당 19.8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주요 20개국 G20의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조만 보고서에서 G20 국가의 올해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6.2%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2.8%로 예상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 등락폭을 반복하다가 어제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총선이 마무리가 되면서 테마주 위주로 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정치인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이 어제 시장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 시장 상황 어땠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1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특히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다우지수 하락폭을 나타내긴 했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0.58% 상승하면서 2,800선 눈앞에 두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일단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데 1.6% 이상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른 S&P 500과 이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 그쳤지만 나스닥 지수, 특히나 기술주 이 섹터 자체가 16%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1.6%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에서 2%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이와 관련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혼조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제 장 초반에는 나란히 하락 출발을 하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1% 이상 빠졌습니다. IT 투톱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 반면에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약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주는 역시나 4위권까지 현재 빠진 상황이고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언택트 관련 종목들 상승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는 2% 이상의 강세로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마감은 1%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17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좀 전해드렸다시피 어제 시장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0.01%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1857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외인들 매수 포지션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에 매수였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 이와 함께 2%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공룡 여당이 탄생을 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 62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시장 마감됐습니다. 이외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현재 미국 국채가가 실업쇼크 지속에 좀 상승이 나왔고 골드는 좀 하락이 나왔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87%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광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피오 골든토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상의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지부터 비트코인 캐시까지는 모두 3%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지는 2.27%, 아이온체인은 2.76%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좀 인상적입니다. 현재 3%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리플은 강보합권, 라이트코인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오스가 1% 이상의 강세, 역시나 모에로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제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불안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영어 잘하십니까? 네, 영어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왜 이렇게 주식을 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네, 영어를 해야 기회가 되죠? 있으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드리고 싶고요. 어제 시장 동향은 일단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장은 잘 모르겠고 그냥 종목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뚜렷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시장은 덜 빠지겠네, 더 안 빠지겠네, 양관점 쪽에서 섹터 쪽에 강화된 모습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게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컨텐츠주부터 이제 5G 관련주,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갖춘 종목,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쪽이 비대면 온라인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된 클라우딩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KINX 같은 이런 종목들부터 컨텐츠주까지 지금 시장의 주도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 동향과 전략 짜시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올라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 있는데 시장의 흐름은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쪽 아니면은 만만하게 살 게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시세가 나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동향들이 여기서 펼쳐진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특히 이럴 때는 저희가 보통 스윙 매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한 2, 3일 단위로 들어갔다가 수익 내고 나오고, 그리고 아직도 미국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은 좀 챙기면서 그런 어떤 약삭 빠른 눈치 보는 매매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말은 쉽죠. 네. 근데 매매는 차갑게, 예, 말은 쉬워도 매매는 차갑게 하시면은 그나마 지금 시장의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들 관련돼서는 동향은 일단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 잠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였었죠.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나왔던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 쪽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있죠. 베이지북은 미국 실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했던 게 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한 확장이라는 표현에서 지금 영어 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deep declin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앵커님? 네, 다시 네. 한번 경기 침체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네, 영어 잘하시네요.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연준의 태도나 여러 가지 변화가 갑작스럽게 변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표현들 많이 썼고요. 거기다가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향후 수개월 뒤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쪽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불안감이 상당히 크죠. 또 하나 기업 재고는 2월 달 수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는데 아마 3월 달부터 재고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까지 나옵니다. 194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들이고요. 솔직히 제조업 지표 쪽에서 그 전부터 말이 많았었죠. 보잉 맥스 시리즈 타격받았고 포드 파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안 좋다가 이제는 아예 넉다운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소매 판매였습니다. 소매 판매 드디어 한 1990년대 이후에 나오고 있는 월간 소매 판매 추이를 보다가 뭐 절벽이 나왔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지표들이 지금 여기가 바닥이다,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은 시장 같습니다만 아직 한 몇 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뚜렷한 상황 쪽에서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환율 같은 동향들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미국마저도 이 모양인데 신흥국은 어떻겠느냐? 그러면 상당히 불안감이 더 크다. 특히 뭐 어제도 나온 뉴스가 코로나19 다음은 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WHO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그래도 앞으로 더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축통화다. 양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계속 달러를 선호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지금 기조에서 달러를 확보하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금값도 생각보다 물론 고점을 한번 경신하긴 했지만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일단 달러 빼고 nothing 이런 쪽의 분위기라고 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들은 일단 어떤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크게 꺾이지 않는 상황 쪽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와 약세도 달러와 약세가 돼야 시장에서 그나마 변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당히 좀 관련된 부분들에서 위축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30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라고 하고 있는데 한 오늘, 내일, 모레 이 정도만 더 팔면은 이제 금융위기 때 수치를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재택근무에 미국에서 자택 봉쇄령, 그러니까 지역 봉쇄령이죠. 죄송합니다. 자택을 봉쇄하면 안 되죠. 네, 지역을 봉쇄하는 지역 봉쇄령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어떤 투자자 큰 손들이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나 모든 월가에 근무하는 사람들 지금 다 자택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충분히 정보 교환이나 뭐 어떤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일단 뭐 이런 쪽에 항공물이나 이런 신흥국 주식을 사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의견 수단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냥 거의 관망하는 관점 쪽에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시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여파가 상당히 저도 이런 투자의 의견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미국에서 재택근무 끝나서 다시 사무실로 모여서 약간 정상화되는 기조 쪽에서 이제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 이 현금이 좀 많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신흥국 쪽이나 그래도 양호한 펀드멘탈 갖춘 나라 종목들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아무래도 어떤 외국인 매수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거는 다음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겠죠. 환율이 달러화에 대한 영향권들이 강세 기조의 뚜렷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지금 기조 쪽에서 어떤 신흥국 쪽에 대한 현금 보유는 계속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나마 미국이 이 모양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분위기 쪽은 계속 이어질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 좀 치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면 왜 자기들 시장만 올라갑니까?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나스닥 시장은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떤 다우지수는 여전히 제조업의 여파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데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신고가 영역 그리고 빠르게 회복한 쪽에 대표적인 두 종목을 찾으라라고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와 아마존입니다. 이 두 회사의 흐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섹터의 동향들과 연결돼서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도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동향들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어제 의외로 대만 회사 중에 TSMC라는 회사가 비메모리, 즉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에 관련한 회사인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인가요? 30몇 %인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비메모리 쪽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TSMC의 가장 큰 매출처는 애플과 화웨이죠. 근데 이 두 회사가 왜 지금 매출을 이렇게 끌어올리느냐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다음 국면을 생각할 때 다음은 이제 5G 쪽이다. 라는 쪽으로 대응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5G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5G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도 계속 추세적으로 물론 그 전부터 강했습니다.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어떤 단말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통신 관련된 환경들도 계속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의 분위기를 봤을 때 5G 쪽은 계속 시장에서 영향권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 관련된 동향은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지금은 섹터 종목적으로는 계속 챙길 건 챙길 때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G 업종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업종 중에서 특히나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5G 관련된 쪽에서 오른 종목들 얘기해봐야 지금 신고가난 종목들 얘기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덜 올랐다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HFR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좀 올랐었죠. 근데 아직 대장주들보다는 약간 좀 느리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어떤 해외 수주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면서 돋보였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과거 LTE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수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데 아직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늦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서진 시스템도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는데 그 종목은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HFR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HC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그 5G 관련돼서 전파 시험 인증 서비스의 국내 공인 마친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단말기가 나오면서 인증 시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나중에 후속 매수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추세적인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KMW겠죠. 이쪽에 대한 어떤 눌림목들이나 추세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회사채 담보대출을 신설을 했습니다. 세부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정부 얘기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제가 욱할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그래도 좀 약간 빠르게 움직였다고는 보기 힘들죠. 그래도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정부가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위축을 많이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흐름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그러니까 증권 쪽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의 난항을 대비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최장 6개월 이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안, 즉 단기 유동성 공급 방안들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우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뭐 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쪽에 자금 수급 사정 개선하고, 근데 지금 이런 대책이 왜 나왔느냐라고 보았던 배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좀 위축된 쪽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진 쪽도 보게 되면 증권 쪽이죠. 증권 쪽도 단기 유동성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에 아직 우발 채무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ELS 같은 경우도 낙다운 기준가 밑으로 떨어져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쪽에서의 환매라든가, 또 아직 정확하게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라임 사태에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피해자 부담들, 이런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신용등급이 AA-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신용경색이 크게 발생해서 부담감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AA-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유동성이 완전히 부족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가 진짜 돈이 급하고 당장 하루하루 급한데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도 6개월 대출이 우량 회사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뭐 자본주의 생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왜 지금까지 신용관리 그렇게 못했는데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닥쳐지다 보니까 어떤 부도라든가 파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동성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뭘 팔 자산도 없고요. 그냥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뭐 자기네 신용을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부도의 상황으로 몰리는 흐름들 쪽에서는 한국은행이나 한국은행 할아버지가 오셔도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쪽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은 어떤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압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1차로는 한번 밀렸다가 반등을 약간 시도하다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2차 충격으로 상당히 더 주가도 미국 시장에서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근데 이제 뭐 정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가 문제가 지금 다음에 2차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큰 쪽은 이런 저희가 잘하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잘하는 산업의 대장 역할을 했던 회사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마 2차 충격의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요. 글로벌 동향들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뭐 연준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 타격이 나오는 부분들을 틀어막는다라는 쪽이 일단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이 부분은 앞으로 숙제에 넘기면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큰 여파가 다가오게 되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애플, 삼성, LG 등에서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연이어서 좀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아이폰 관련돼서는 일단 좀 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 아이폰 안 쓰신다고 하셨죠? 저는 애플 유저입니다.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네, 아이폰 혹시 어떤 레벨 쓰고 계십니까? 저는 10, 11? 예? X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아이폰 같은 네. 경우 최근에 동향을 잠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폰 10이나 11, 비교적 최신 모델을 쓰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급형 아이폰이라고 하는 아이폰 9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폰 SE2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당신 같으면 바꾸겠느냐? 그러면 안 바꾸죠. 예, 왜냐면은 약간 아래로 내 사용하던 것보다 좀 뭔가 떨어지는 쪽의 보급형인데 이걸 내가 그쪽으로 왜 바꿔라고 하는 생각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이폰 단계로 계속 쓰던 분들은 위쪽으로 살려고 하지 아래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보급형입니다. 그러니까 보급형이라는 얘기는 일단 지금 애플의 전략은 지금까지 애플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쪽에 대해서 좀 가성비를 높이면서 좀 더 확대시키겠다라는 쪽이고요. 그러면은 가성비를 높이면서 가격은 떨어뜨리는, 특히 지금 같은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큰데 이런 쪽에서 점유율이라도 늘리면서 가장 애플이 노리는 전략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즉 우리 아이폰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매출이 이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즉 일단 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쪽은 서비스 부분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웨어 쪽으로 판매하던 회사가 이제 서비스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바꾸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애플에 관련돼서 R&D, 즉 여러 가지 개발 쪽으로 강화시키는 쪽은 서비스일 겁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이 아무리 카메라 화소가 좋아지고 더 빨라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쪽은 서비스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애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서비스가 어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존의 아이튠스나 그리고 애플 TV 같은 쪽의 여러 가지 역할론보다도 더 좀 다른 다양화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변화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애플의 아이폰 관련주 부품주 관련돼서는 보급형 핸드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이쪽은 기대감이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애플이 어떤 전략을 써서 서비스를 강화시키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좀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잔고가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미국채 잔고가 2월 달에 봤을 때도 이 어떤 글로벌 충격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완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채에 대한 어떤 잔고에 대한 부분이 사상 최대 7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부분이 보도가 됐고요. 우선 미국 재무부는 2월에 해외 자본 수지, 그러니까 TIC 통계를 통해서 국외 투자가의 미국채 보유액이 1월에 6조 8,570억 달러에서 7조 660억 달러로 2,09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 되기 전에 각국의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이 미국채 매수를 대폭 늘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본의 미국채 보유액은 1월에 1조 2,110억 달러에서 역대 최대인 1조 2,680억 달러로 증대했고요. 우선 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채 최대 보유국으로 이어갔습니다. 2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1조 920억 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하면서 전월에 1조 780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 상당히 좀 늘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코로나19가 이미 퍼진 2월에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을 증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외라는 좀 반응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타격을 배경으로 하는 이 위안 하락을 억제하고자 이 미국채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향후의 미국채 보유 추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미국채를 팔고 또 자국 통화 방어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2월에 해외 투자가에 의한 미국채 투자는 48억 8천만 달러 순매수를 지금 기록했는데, 1월 같은 경우는 250억, 255억 9천만 달러 매수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3개월 연속 순매수라는 부분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한편 2월 말 시점 봤을 때는 미국의 10년째 금리가 1.126%로 집계되면서 어느 정도 그 금리에 대한 안정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신흥국 중심으로 미국채 대한 매도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단계 경제 정상화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발표한 지 약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주로 나와 있고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지금 시장 같은 경우 어떤 두 번째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획기적인 좀 반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땐 이번에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수와 이런 쪽에 좀 중심을 둔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전에 좀 우려했었던 유가나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미국이 좀 할 수밖에 없는 카드는 대부분 다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자택 대폐령 그리고 일터 복귀 같은 이제 부분적에 대한 부분 가능을 우선 1단계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때는 학교도 개학이 가능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 완화 이후에 어떤 경제 정상화에 대한 마지막 좀 초석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14일간 독감과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하향 곡선을 보일 것, 그리고 14일간의 환자 수가 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검사수 대비해서 이 양성 반응자 비율이 떨어질 것, 또 병원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진을 위한 강력한 검사 프로그램을 갖출 것 이상의 어떤 1단계 요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직원 채용도 제한 없이 가능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지침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정상화를 하는 시기를 따로 적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좀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정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정상화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개인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공고사항은 좀 많이 내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나왔지만 간밤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월가의 은행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은행들의 어떤 순이익이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좀 코로나 영향이 은행 쪽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증명이 됐고요.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6% 감소한 12억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713억을 지금 기록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순이익이 46% 감소한 25억 2천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40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순이익이 줄은 모습인데요. 이 대형은행의 어떤 이런 수익 급감이 이 코로나19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상 대출 손실과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부진이 어떤 순이익 악화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1분기 대출과 관련해서 9억 3,700만 달러 이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을 추정을 했고요. 우선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어떤 계획했던 투자 일부를 축소하고, 또 올해와 내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대손 충당금을 마련했다라는 게 이 월가 은행 쪽에서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골드만삭스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어떤 대출 손실로 36억 달러를 적립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 어떤 대출 손실은 이런 판단을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대손 충당금을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객들의 상황이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책으로 좀 만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상승을 고려하면서 올해 말 어떤 소비자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활동이 어떻게 좀 풀어지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웰스파고는 89%까지 급감한 모습 보여주고 왔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S&P 500 지수에 포함된 어떤 기업의 1분기 순이익까지도 전체적으로 예상치가 좀 낮게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은행들의 이번 실적 발표는 좀 충격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유가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다시 한번 1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와 함께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감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텍사스 주에 대한 감사는 거의 1970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텍사스 차원에서 생산력 감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일자리 100만 개가 위태로워진다라는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해 빠른 조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이번에 텍사스 쪽에서의 감산 부분이 그대로 증명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텍사스의 원유와 가스 산업을 규제하는 텍사스 철도위원회가 우선 전일이었죠. 에너지 기업 임원 수십 명으로부터 이 감산에 대한 관련 의견을 들었고요. 이 규제 당국의 감산 조치를 두고 찬반 의견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미국의 원유 업계가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이제 급감하는 부분이 향후 추후에 봤을 때도 감산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셰일 업계 같은 경우에는 채굴 단가가 높아서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수익성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 오펙 비해연 산유 연합체죠.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난주였죠. 5월과 6월까지 하루 970만 배럴 감산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락에 대처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줄어든 원유 수요는 하루 3천만 배럴로 추산하기 때문에 이 970만 배럴의 감산 부분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주요 산유국이 감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도 했었는데요. 우선 원유 공급 가행이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감산국의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게 어떤 미국 쪽에서는 숙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감산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좀 확고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오펙 플러스와 또 주요 10개 산유국의 주요 10개 산유국의 연대체가 합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 과잉이 해소가 빨리 될지 안 될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확신을 지금 갖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원유 전쟁이 시작된 이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압박을 그 전에 으름장을 좀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국제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깨지면서 어떤 관세에 대한 카드를 제시를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 결국에 문제는 수요일 것 같은데 현재는 20달러 밑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처럼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가 반등은 언제쯤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유가 반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그런
단계적인 상승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정상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좀 가동이 현실적으로 돼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좀 상승 여력을 안정화를 좀 갖고 가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국제 에너지 기구가 4월 달에 하루 원유 수요가 2,900만 배럴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유 감산 합의가 됐을 때 5월 달과 6월 달에 이 수요가 어떤 좀 줄어들거나 어떤 올라가는 추이에 봐서 이 변동성이 좀 자제가 됐을 때는 우상향 방향은 좀 그래도 기대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반등 폭은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제사회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서 WHO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중단에 대한 부분을 지시를 했는데, 우선 지금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바이러스 확산을 지금 은폐하고 심각할 정도로 잘못됐던 이 세계보건기구 대응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봤을 때는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쪽에 약간 편향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편함을 좀 시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세계보건기구의 최대 지원국입니다. 작년에 분담금이 4억 달러 이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4억 달러는 이 세계보건기구 연간 예산의 약 15%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분담금이 4,400만 달러의 거의 9배에 달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어떤 중국 쪽으로의 잘못된 대응이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죠. 이 가브리엘 수스 사무총장이 이 중국의 통제력을 믿는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떤 중국 여행 제한 조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쪽 편을 좀 계속 들었다는 게 이 미국이 어떤 지원금 중단 부분으로 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세계보건기구 쪽으로 그런 좀 약간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을 좀 내뿜는다라고 좀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편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 지원을 중단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 노력에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금 지원에 대한 중단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계속 많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치고 꽤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오늘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60mm, 중부지방에는 최고 40mm가 되겠고요. 남부지방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대구는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인천 13도, 대전 11도로 어제보다 높지만 낮 기온은 15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되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7도, 부산 16도로 역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